안녕하세요. 공감 김인우입니다. 오늘은 한지아 교수님과 함께하는 애도하는 조형 두 번째 시간인데요. 먼저 교수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한 주 잘 지내셨죠? 네.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어떤 주제를 살펴볼까요? 네, 이번 시간에는 사후초상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사후초상화.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우리가 볼 수가 없을 때 이미지로 이제 그 사람을 대신하고 싶어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신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사후초상화 어떤 내용일까요?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왕의 초상화는 왕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패된 시신을 대신해서 제작하게 된 이미지라고 맞아요. 말씀드렸는데요. 오늘 살펴볼 초상화는 죽은 사람을 추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반인들의 죽음과 애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사후 초상화는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을 보존하고 또 죽었지만 그 인물에게 인격을 보충시키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. 초상화 중에는 액자 틀에 비문이 쓰여 있기도 하는데요. 네. 예를 들어서 16세기에 바르텔 브린의 그 죽음의 침대라는 그림이 있는데요. 이 죽음의 침대 그림에는 침대에 누워있는 36살의 여성이 눈을 감은 채 마치 잠자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. 이 액자틀에 쓰여있는 비문에 1532년 12월 31일에 3시에 출생하였고 1568년 1월 12일에 사망하였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영혼에 신의 긍휼이 있기를 이라는 묘비명과 같은 문구를 또 볼 수가 있는데요. 네. 이렇게 서양의 사후 초상화는 초상화를 통해서 유족들이 슬픔을 표현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를 유지하며 고인의 이미지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해 왔던 그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초상화 중에는 또 아이들의 초상도 있었는데요. 스코틀랜드의 예술가인 알란 램지는 1741년 14개월의 나이로 사망한 그의 첫째 아들의 그림을 그 죽음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이 그리는 행위로 자신의 슬픔을 달랬던 초상화입니다.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램지가 죽은 후에 아들의 초상화를 이제 그렸을 때 지금 이 초상화의 아이의 모습이 마치 잠자는 것처럼 보이는데요. 네. 사람들 역시 이 아이가 죽은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잠자는 아이로 생각했습니다.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죽은 아이를 그리는 것은 드문 일이었기 때문인데요. 이처럼 아이의 초상화는 큰 슬픔에 빠진 부모의 애도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. 네.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예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을 그 이미지를 통해 그 슬픔을 승화시키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렇게 죽음에 대한 슬픔을 어떻게 이미지로 표현하게 됐는지를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우선 이 죽음이 초상화로 제작되었던 배경을 사회적 요인으로 설명하자면 당시 아동 사망률이 높아서 한 가정의 아이들이 영아기에 많이 죽곤 하였어요. 또한 서구에서는 기독교적 가치들 때문에 죽음은 비극으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. 지금까지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예전 그 16세기 고대 초상화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6세기 초상화는 죽은 이를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면 17세기부터 아이들의 초상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요. 18세기에는 감성의 시대로 불렸어요. 그래서 이때부터 그 슬픔을 굉장히 표현하는 애도화가 적극적으로 많이 장려가 되기도 하고 네. 많은 화가들이 그리고 많은 유족들이 또 의뢰해서 그려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이 시기에 나타난 예술 작품들을 살펴보면 죽음과 애도가 모티브가 되기도 하였는데요. 잘 알려진 작품으로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같은 경우도 주인공이 죽음을 통해서만 극복을 할 수 있는 이런 감정적인 표현을 볼 수가 있죠. 이 시대가 바로 감성의 시대, 감정의 시대로 불렸기 때문인데요. 파나 조각 등 다양한 작품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감정적이고 눈물겨운 반응을 묘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또한 종교적인 관점으로 초상화는 영적인 형태로 고인을 보여주며 사후 천국에서
편하게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제공할 수가 있었겠죠. 이와 같이 사후초상화는 위로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. 네. 서양에서 죽음과 애도가 예술 작품으로 어떻게 다양하게 표현했는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궁금한 게 우리나라 초상화는 그럼 어땠을까 이 부분이거든요. 어떤가요? 네, 우리나라 역시 사후초상화가 죽은 이를 추모하고 기록하기 위해 이미지로 많이 남겨졌는데요. 특히 조선시대는 굉장히 많은 초상화가 제작되었던 시기입니다. 네네. 물론 이제 임금의 초상화뿐만 아니라 특별히 공을 세운 이런 그 신하 공신들을 위한 초상화도 제작되기도 하였습니다. 또한 많은 경우에 사후 추모용으로 초상화가 그려졌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굉장히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 흔적들도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렇듯이 조상의 영정은 제의적 의미로 실제 조상과 동일시하면서 모셨습니다. 네. 조선시대 초상화가로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. 바로 화가 공제 윤두서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윤두서의 자화상 같은 경우는 국보 제245로 지정되어 있는데요. 이 자화상을 보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극사실주의 화풍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수염 한 올 한 올을 정확하게 그려냈죠. 이 자화상은 얼굴만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몸까지 그린 그림이에요.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희미해진 것인데요. 왜 상체와 귀가 사라지고 얼굴만 남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. 그렇지만 이 얼굴만 남겨진 공제 윤두서의 자화상이 무척이나 신비로워 보입니다. 공제는 그림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림 안에 담겨진 정신을 또 강조하기도 했는데요. 이를 전신사조라고 합니다. 초상화에서 인물의 인품과 정신까지 나타난다라는 것을 뜻하지요. 네. 그림 속에서 정신, 인물의 인품과 정신까지 담아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공제 윤두서의 자화상에서는 강인함이라든지 기품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. 네, 그렇습니다. 윤두서는 그림에서 내면 세계를 표현하고자 했는데요. 극도의 사실성을 추구하는 이런 정통성과 더불어 독특한 화면 구도로 새로운 방향성도 보여주었습니다. 그래서 그의 자화상이 화면에 굉장히 꽉 차 있는 이런 파격적인 당시에는 잘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그 구도를 화면 구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공제의 또 다른 작품, 초상화 작품으로는 심득경 초상이 있는데요. 네. 이 초상은 1910년에 그려진 초상으로요. 심득경은 공제에 굉장히 절친한 것이었습니다. 그런데 심득경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 공제 윤두서가 석 달 만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.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초상화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는데요. 윤두서는 이 초상을 그의 기억만으로 살아생전의 심득경의 모습을 그려내었습니다. 이렇게 완성된 심득경 초상을 받아본 유족들은 마치 살아온 것 같아서 놀라서 울었다고 합니다. 심득경 초상 역시 이렇게 공제의 굉장히 사실화 기법으로 세피를 사용해서 옷의 주름까지 그렸으며 선비로서의 이미지와 인자하고 내성적인 심득경의 인품까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. 네. 요즘에는 우리가 장례식에서 영정사진을 두잖아요.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서양 그 16세기 초상화도 그랬다고 했고 지금 우리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이 초상화들도 굉장히 사실적인 부분들을 강조한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사진기도 없잖아요, 교수님. 네. 그래서 죽은 이를 그려낸다? 온전히 자기가 그 대상에 대해 갖고 있는 기억이라든지 상상으로 그렸어야 할 것 같거든요. 그렇지 않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과거에는 살아있을 때 그려진 초상화가 아니라 사후 초상화 같은 경우는 공제처럼 기억으로 그리거나 또는 그 어떤 설명에 의존해서 그려지게 되죠. 생김새 묘사 같이 이런 설명들에 의해서 그려지게 되죠. 또한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천원 지폐의 퇴계 이황의 초상화 역시 당시 퇴계의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닌 사후 초상화로 상상으로 그려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.
이렇게 상상은 고인의 생김새가 잘 묘사되어 있는 어떤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또 그려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아. 그렇지만 자료를 근거했다 하더라도 또한 뭐 여러 그 묘사되어 있는 설명을 의존해서 그렸다 하더라도 작가에 따라 고인의 분위기는 또 달라졌습니다. 다르게. 네.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퇴계의 모습은 박정희 정권 당시 1974년 이유태 화백에 의해 그려진 그림으로 그 천원 지폐에 들어가 있어요. 네. 우리가 그 퇴계의 모습을 볼 때 좀 뭔가 좀 약간 문인 같고 좀 맞아요. 예, 겸손해 보이고 또 때로는 병약해 보이기도 약간, 네. 하잖아요. 네, 이렇게 문인의 모습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화가의 의도 또는 그때 당시 어떤 그 분위기가 분명히 작용했을 텐데요. 그렇지만 퇴계를 또 다른 관점에서 그린 초상화도 존재하고 있는데요. 여기에서는 퇴계가 오히려 강인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해방 직후 나라를 되찾은 국민들에게 강인한 정신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분위기를 아마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사실 천원 지폐 볼 때 태계이양 보면서 아 이렇게 태계이양이라는 인물은 이렇게 생겼겠구나라고 늘 생각을 했지 이게 상상에 의해서 기억에 의해서 그려졌다라고는 몰랐어서 그럼 실제 정말 태계이양의 인물은 좀 달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. 네, 화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그리다 보니까요. 어떤 게 본 모습인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네, 그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고인을 또 기억하면서 사진기가 없는 그 시대에 고인에 대한 상상과 기억만으로 초상화를 그렸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살펴볼까요, 교수님? 네, 다음 시간에는 애도의 조형물로 좀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애도의 조형물이라는 주제로 교수님과 함께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